안녕하세요. 바쁜 일정 가운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 프로그램은 아동 투약 간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아동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약물 투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인의 약물 투약은 대부분 표준 용량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은 성장과 발달 단계가 다양하여서 대부분 약물을 체중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계산 오류의 위험성이 좀 높고 특히 고위험 약물의 경우에는 잘못된 용량 계산은 아동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투약 간호는 매우 중요한 간호의 영역입니다. 본 교육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통해서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또 함께 처방된 약물을 살펴보면서 아동 대상 약물 용량 계산 방법을 교육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시나리오 내용을 좀 읽어보면요. 하나는 평소 기저 질환은 없고 내원 한 달 전에 아데노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전신 상태는 양호였고요. 내원 이제 3일 전부터 미열로 시작해서 39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였고 다른 의료기관을 거쳐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카디악 마커의 상승이 관찰되었고 루라욱 어큐트 마이오카디티스 급성 심근염이 의심되어 입원하였습니다. 아동은 체중에 따라 약물 투여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 정보를 통해서 체중을 확인하고 또 함께 항생제 AST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처음 들어가는 항생제라면 스킨 테스트를 시행 후에 투여해야 하겠죠. 다음은 진단명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큐트 마이오카디티스 킹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여서 심장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심근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염증이 비교적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부학이나 다른 간호학을 통해서 심장의 기능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심장은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루에 약 10만 회 이상의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근육기관이죠. 이제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심장의 펌프 기능이랄지 운동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뭐 이제 화나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 뭐 호흡곤란, 부종,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좀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제 심근염이 다른 합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치료는 발병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투약 처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가 처방이 되었네요. 처방 내용을 보면요. 세포탁심 0.5g 1바이얼과 노말셀라인 10ml 한개가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담당이가 처방한 용량, 이 도수의 단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과 몇 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는지 투여 간격을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방 코멘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처방 코멘트를 포함하여서 확인해 보면은 하나에게 세포탁심을
노말셀라인 2ml, 뭐 2cc나 ml나 같은 단위니까요. 제가 혼용해서 단위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노말셀라인 2ml에 희석을 하여서 체중 1kg당 50mg을 8시간 간격으로 투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WF라고 있는 좀 생소한 약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비아 플루이드,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약물을 투여해라 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방을 확인했으니까, 이 세포탁심이란 어떤 약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탁심은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고요. gram 양성균과 gram 음성균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폐렴, 뭐 요로 감염, 또 복강내 감염, 뇌수막염 등과 같이 여러 감염 질환에서 IV, 정맥이랄지 아니면 IM, 근육 주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세부탁심은 이제 바이알의 가루 형태인 주사용 분말 제형이기 때문에 투여 전에 반드시 적절한 용액에 희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희석제는 0.9% 노말셀라인 생리식염수가 되겠고요. 이제 이런 이 용액 같은 경우는 인체의 체액과 유사한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서 약물의 안정성을 좀 유지하고 혈관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희석 용액과 또 이제 코멘트에 남겨져 있던 이제 그 처방 내역과 해야 할 용액이 동일함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쪽에 이제 세부탁심 처방 용량이 나와 있고요. 투여 농도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1회 투여 용량을 확인을 합니다. 하나 정보를 통해서 체중이 9.2kg였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처방된 1회 용량이 체중 1kg당 50mg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에게 1회 투여해야 할 약물 용량은 이제 공식에 따라서 9.2kg에 50mg을 곱하면 460mg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그 다음 이어서 그럼 다음으로 1회 투여해야 할 이 460mg을 실제로 그렇다면 주사기에 얼마만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처방 코멘트를 통해서 세포탁심을 노말셀라인 2ml, 2cc에 희석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이알에 들어있는 이 세포탁심 0.5g, 이제 그램을 미리그램 단위로 바꾸게 되면 500mg이 되겠죠. 그래서 이 500mg을 노말셀라인 2ml로 희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총 용량이 토탈 이제 부피가 2ml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1ml당 약물 농도가 250mg이 되겠죠. 이제 여기에 이 투여량 계산 공식을 적용을 해보게 되면 투여해야 할 이 460mg을 1ml당 250mg으로 나누어 보면은 필요한 주사 용량은 1.84ml, 1.84cc가 됩니다. 따라서 1cc 주사기, 1ml 주사기에 1.84ml의 약물을 준비하여 하나에게 투여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계산해 보시니 어렵지는 않으시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유형의 연습 문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약제가 좀 다르죠? 방코마이신 항생제가 되겠고요. 방코마이신 1g에 주사용 증류수
10ml로 희석을 한 다음에 체중 12kg 환아에게 kg당 40mg을 투여하여라 라고 처방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주입 용량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제가 같이 할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이제 풀이 과정을 좀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먼저 하나의 체중과 1회 투여 용량, 처방된 1회 투여 용량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체중이 12kg이기 때문에 처방된 1회 용량은 체중 1kg당 40mg이었어요. 따라서 1회 투여해야 할 이 약물 용량은 12kg에 40ml, kg당 40mg을 곱한 480 mg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약물 희석 후의 농도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제 방코마이신은 1g이기 때문에 1g이기 때문에 미리그램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1000mg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사용수 10ml에 희석을 하였기 때문에 희석 후 약물의 농도는 1mg당, 1cc당 100mg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주입해야 할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공식을 적용하면 투여해야 할 용량 그 480mg을 희석 후 농도인 1ml당 100mg으로 나누면은 필요한 주입 용량이 4.8ml, 4.8cc가 됩니다. 따라서 체중 12kg인 하나에게 처방에 따라 투여하기 위해서는 10ml로 희석된 용액 중에서 4.8ml를 뽑아서 하나에게 주입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또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면 또 풀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시나리오 1번에 대한 내용은 통해서 간단히 주로 이제 많이 투여되는 항생제를 통해서 이제 투여 방법을 좀 계산해 보았고요. 다음은 시나리오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2번도 제가 간략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나가 생후 3개월 남아이고요. PFO 또 PDA 소견으로 외래 추적 중이던 화나입니다. 여기서 PFO는 난원공 개존증, PDA는 동맥관 개존증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동 간호학에서 아동 이제 그 질환에 대해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알게 되시는 이제 부분인데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난원공이 열려 있는 그 개존증, 동맥관이 열려 있는 개존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출생 후에 닫혀야 할 이 태아순환 통로가 남아있는, 이제 닫혀야 하는데 닫히지 않고 열려있게 되는 선천성 심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내원 1일 전에 이제 이 이제 질환을 선천성 심질환의 소견을 좀 가지고 있는 이 환아가 내원 1일 전에 저녁에 아래턱을 딱딱거리는 양상을 동반한 사지경련 그리고 좌우의 안구 편의가 약 5초 동안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후 내원 당일에 이제 아직 오기 전에 오전 7시에는 팔다리 강직이 발생하여서 본원 이제 응급실을 통해 내원을 하였습니다. 진단명은 에필랩시, 또 라지 PDA, with pulmonary ATN 으로 이제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에필랩시는 지금은 이제 그 어, 갑자기 구용어만 생각이 나서 구용어는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게 되고 현재는 지금 뇌전증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라지 PDA with pulmonary ATN은 폐고혈압이 동반된 라지 PDA 큰 동맥관 개존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환아는 수축기 혈압이 저하되었고 약한 맥박 그리고 전신창백
또한 모세혈관 재충만 시간이 3초 이상 지연되는 소견이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승합제인 도파민을 1분에 1kg당 3마이크로그램의 속도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 현재 셀레빅스라는 약물을 정규 투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아까 이제 시나리오에서 쭉 나왔던 이 질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A는 이제 출생 후에 다쳐야 할 이 태아 혈관인 동맥관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이게 태아기 때는 존재하고 있는데 출생을 하고 나면 바로 여기가 닫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닫히지 않고 폐쇄되지 않고 남아 있음으로써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에 비정상적인 혈류 통로가 지속이 되는 이제 선천성 심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관이 크게 열려 있어서 원래 이제 온몸으로 가야 할 이 혈액이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계속 이제 흘러가게 되는 좌우단락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몸 순환이 해야 되는 혈액이 폐 쪽으로 이제 새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폐로 가는 혈액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겠죠? 폐혈관에 부담이 좀 쌓일 것이고 또 폐혈관의 저항이 증가되면서 폐고혈압이 발생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폐동맥 고혈압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도파민을 뭐 쓰지는 않는데요. 이 폐동맥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순환의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전신 뭐 조직 관류가 저하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혈액학적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도파민이 주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필랩시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진단명 중에 이제 하나인 이 에필랩시가 한국어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이고 구형으로는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뇌전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저, 발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저는 정의를 좀 보면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던 신체의 일부 또는 뭐 전체가 떨리거나 좀 이렇게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는 갑작스럽게 좀 의식이 변화된다더니 아니면 의식이 소실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상태를 좀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뇌 영역에서 이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이 전기 방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좀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시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질환이라기보다 하나의 증상으로 이제 보게 되면서 좀 뭐 이렇게 이제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일시적인 뭐 운동, 뭐 감각, 행동의 변화들이 좀 이렇게 다음과 같은 증상들로 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필랩시와 시저를 좀 구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뇌전증 같은 거는 그 뇌의 비정상적인 정기적 활동으로 인해서 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불수의적인 어떤 근육 수축이 이완이 되고 또 수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발작이 발생을 하는 이제 신경계 질환으로 보는 것이고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유발 어떤 요인이 없이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발작이 시저가 2번 이상 이제 반복이 되게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저와 뭐 에필랩시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필랩시로 좀 진단을 받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련제 약물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의 이제 화나 역시 현재 정규 투약 스케줄에 항경련제가 투여를 해라라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아동의 경우에 이제 항경련제를 선택할 때는 약물의 어떤 경련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혈관의 안정성, 또 심혈관계 부작용, 그리고 투여 경로의 또 유연성 것들이 중요한 또 고려 요소가 되게 되는데요. 또 항경련제는 이제 뭐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약물들은 좀 중증의 좀 심각한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이 발프로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감독성이 좀 있다라는 이런 좀 부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할 때는 이 페니토인의 전구체인 포스페니토인이 혈관 자극이 적고 또 심혈관계 부작용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영아 또 중증 하나에게서는 좀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는 그러한 한 경련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눈에 좀 보기 쉬우시게 이 페니토인과 포스페니토인의 어떤 비교를 좀 해놓았는데요. 이 임상에서는 좀 전구 약물인 이 활성 약물에 비해서는 좀 투여 시에 안정성이라든지 편의성이 있어서 우수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뭐 영아랄지 중환자랄지 뭐 응급 상황에서 자주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 하나의 이제 영화 같은 경우도 한 경련제를 전구 약물 형태로 이제 투여하게 된다면 좀 미성숙한 이런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안전성이랄지 뭐 치료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약물 투여를 위해서 그 환아 정보를 좀 확인하고 정확한 체중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체중은 지금 7kg, 7kg로 확인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투약 처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게는 지금 정맥 항경련제하고 경구 항경련제가 모두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딱 눈에 들어오지 않으시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박스에 있는 내용은 정맥 약물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제 경구로 들어가는 이제 약물이 되겠네요. 먼저 이제 경구용 경련제를 좀 살펴보면요. 경구 투여 약물로는 테그레놀 시럽, 케프라, 그리고 페노바빌탈 타블렛이 처방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기전의 한 경련제들이 지금 보시면 하루 3회, TID 3회로 식후, PC로 투여하도록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한 경련제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발작 조절 효과를 좀 높이면서요. 한 가지 약물의 어떤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사용을 하게 되겠고, 경구형 항경련제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처방에 맞게 1회 투여 용량으로 조제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담당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간격에 맞추어서 그 약물이 정확하게 투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상자 박스에 있는 정맥 처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정맥한 경련제는 지금 로딩과 메인테인, 한국어로 한다면 로딩은 이제 부하 용량이고요. 메인테인은 이제 유지 용량 되겠는데 그것들이 같이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항경련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발작을 좀 빠르게 억제하기 위해서 증상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비교적 큰 용량으로 이제 투여가 되는 이제 부하 용량으로 투여가 로딩 도수로 투여가 되겠고요. 그 효과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로딩이 되고 난 후에는 그 효과를 이 약물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메인테인 도수로 유지 용량으로 투여가 되겠습니다. 지금 처방을 쭉 살펴보시면 오전 9시에 이 셀레빅스라는 이제 한 경련제를 어, 그 로딩 투여를 하게 되고 그로부터 12시간 후부터는 유지 용량을 투여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당 용량과 또 투여 시간도 이 로딩과 메인테인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지금 처방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죠. 또한 네, 약물을 또 어느 정도 투여할 것이냐, 30분 또는 10분에 걸쳐서 이렇게 투여해라라고 이제 주입 시간도 또 각 지시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30분 동안 10분에 걸쳐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린지 펌프를
사용을 하여서 정확한 속도로 안전하게 투여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투여 준비에 앞서서 저희가 이 셀레빅스라는 약물이 무엇인가 또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레빅스는 이제 포스페니토인 나트륨을 함유한 항경련제 상품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용량을 볼 때는 앰플로 되어 있죠. 그림 이미지 보시면 앰플에 투명한 주사제로 들어 있고요. 용량을 보면 2ml, 2cc당 150mg의 용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효능과 효과는 항경련제로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투여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여 농도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시나리오 1에서 한 것처럼 이제 하나의 체중과 1의 부하 용량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체중은 아까 7kg였죠? 그리고 처방된 1회의 부하 용량은 체중 1kg당 20mg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7kg에 20mg을 곱하면 140mg이 되겠죠? 체중 7kg인 이 하나에게 1회 투여해야 할 이 셀레빅스의 부하 용량은 140, 죄송합니다. 140mg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또 주사기에 담아야 될 이제 용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셀레빅스는 아까 이제 용량을 확인했을 때 20ml에 150mg이 들어있는 약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하면 계산해보면 1ml당 75mg이 들어있는 셈이죠. 앞서 계산한 그 1회 투여량 140mg을 약물 그 공식에 따라서 약물 농도인 75mg으로 나누게 되면은 필요한 이 주입 용량은 1.866 점점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요. 약 1.87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는 주로 이제 소수점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반올림하여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주사기에 셀레빅스 1.9ml를 재어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 계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항생제는 이제 정맥 주입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방금 이제 오더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항경련제의 경우에는 처방에 따라서 이제 얼마 동안 주어라 라고 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주입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저희가 더 계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좀 보시면은 이제 처방된 이제 희속 용량 먼저 계산된 이 셀레비스 용량이 1.9ml였잖아요. 셀레비스는 이제 원액 그대로를 이제 주입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노말 셀라인과 희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더의 그 처방에서 노말 셀라인 10cc와 섞어서 믹스를 해서 30분 동안 주입해라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셀레빅스의 용량이 1.9cc였으니까 그것을 더하게 되면 총 용액의 부피가 이제 들어가야 될 용액의 부피가 11.9ml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방에 따르면 이 약물을 30분 동안, 즉, 이 분을 단위를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 0.5시간이 되잖아요. 0.5시간에 걸쳐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주입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총 용량을 총 주입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돼서 이 11.9ml를 0.5시간으로 나누면 주입 속도를 23.ml, 시간당 23.ml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린지 펌프를 시간당 1시간당 23.8ml로 들어가게끔 하게 되면은 30분 동안 정확히 총 용량 부피인 11.9ml의 약물이 투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연습 문제를 통해 잘 이해하셨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처방과 같이 이 유지 용량 투여를 위해서 이 셀레빅스를 노말 셀라인에 희석을 하고 10분 동안, 아까는 30분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10분 동안 투여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실리치 펌프의 주입 시간을 시간당 몇 밀리리터로 설정을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풀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지 용량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화나의 체중이 7kg였기 때문에 처방된 유지 용량은 1kg당 4mg을 투여하세요 라고 했죠. 그래서 몸무게와 4mg을 곱하면 28mg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사기에 담아야 할 이 셀레믹스 용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셀레믹스는 아까 뭐 2ml에 150ml가 들어있기 때문에 1ml당 75mg의 농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투여해야 할 이제 계산을 또 하게 되면은 투여해야 할 28mg을 75mg으로 나누게 되면 약 0.4ml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약물은 이제 생리식염수하고 노말셀라인하고 희석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10점, 아까 10에다가 믹스를 하라고 했으니 10.4ml가 되겠죠. 처방에 따라서 이 용량을 이제 이번에는 10분 동안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을 시간의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0.167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입 속도를 총 이제 또 공식에 따라서 총 주입량을 총 투여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면은 10.4를 0.167 시간으로 나누게 되니까 주입 속도는 시간당 62.3ml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실린시 펌프를 62.3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10분 동안 이 정확히 유지 용량을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투여를 또 했는데 추가 투약 처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 처방이 하나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면은 도파민에 대한 처방이 좀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 시나리오 하나는 도파민이 들어가고 있었죠. 어떠한 속도로 들어갔냐면 1분에 1kg당 3마이크로그램으로 분당 주입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증량하라고 했어요. kg당 5마이크로그램으로 분당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라라고 증량해달라는 처방이 나왔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도파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이제 도파민도 약물 정보를 좀 살펴보면은 저혈압이랄지 심박출 감소 같은 이제 심혈관의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사용되는 승합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또 이것도 앰플에 담아져 있죠. 이제 그것은 도프라민은 이제 상품명이 되겠고요. 성분이 이제 도파민 성분이 되겠고, 이 도파민은 좀 고위험 약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치료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주입 시에 뭐 부정맥이랄지 혈압 변동이랄지 어떤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여 중에는 맥박, 그리고 혈압, 이것을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투여하냐 좀 보면요. 이 도파민이 고농도로 직접 이렇게 환아에게 바로 이 되게 되면은 혈관이 좀 자극되게 되고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원액을 그대로 바로 이렇게 주입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제 이 희석된 용량으로 이제 바로 주입하지 않고 희석을 해서 적절한 용액과 희석을 해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이렇게 점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요. 그 혈중 도파민 농도를 이제 안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또 혈관 수축이랄지 심장 기능 증진의 효과를 좀 보다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런 희석해서 투여하는 것들은 주입속도 조절이 좀 쉽다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조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파민 투여 농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도파민을 일단 희석을 해서 좀 점적하는 좀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속 주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파민 원액을 계산하기 쉬운 표준 농도로 다일루션을 이제 희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주사제가 처방된 이 도파민 주사제를 확인해 보면 200mg이 5ml의 앰플에 들어있는 제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기본 원액 농도가 1ml당 얼마인지 확인해 본다면 1ml당 지금 40mg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지속 주입을 하게 된다면 이 용량 계산을 단순화를 좀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순화 시키기 위해서 목표 농도를 1ml당 1mg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목표 농도를 맞추는 이유는요. 주입 속도에 따른 용량 계산을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고, 또 처방이 나온 것을 보면 미리그램이 아니라 마이크로그램의 단위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또 계산하는 것을 좀 쉽게 적용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간호사가 해야 할 이제 계산의 오류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원액 1ml에 포함된 약물량이 40mg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1mg을 이것을 이제 뭐 이렇게 점적해서 주입을 한다면 용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그 이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농도가 좀 너무 높기도 하고 또 용량이 매우 적잖아요. 1ml인데 그러면 실린지 펌프에 적용할 때 설정이 더 어렵기도 하고 주입 속도 조절이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석을 하여서 부피를 좀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리식염수 39ml를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용량 그대로인 채 부피가 이렇게 증량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액 1ml에 1ml 40mg에 이제 생리식염수 39ml를 이제 섞어주게 되는 거죠. 부피를 40ml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 생리식염수로 이렇게 다일루션을 하게 되면은 전체 그 약물량은 변하지 않고 40mg 이 용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최종 농도가 1ml당 1mg인 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주입 속도 계산이 간단해지고 투여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죠. 다음으로 이어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되면요. 뭐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중을 확인합니다. 이때 이 하나의 체중이 7 kg였죠. 처방은 체중 1kg당 1분의 5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다시 상기를 해본다면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고 의사의 처방은 체중 1kg당 1분의 5 마이크로그램으로 속도로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하나의 체중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5 마이크로그램의 7을 kg를 곱하게 되면 매 분당 35 마이크로그램이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투여가 돼야 합니다. 다음,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도파민은 소량의 차이만으로도 혈압과 심박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속도로 일정하게 주입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도파민은
아까 앞서서 계속 이제 보았던 이 실린지 펌프를 이용해서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실린지 펌프에. 주입 펌프의 설정 단위가 시간당 주입량. 이게 보시면 이제 시간당 주입량이 되죠. 그래서 즉 처방 단위는 이 분당 용량, 그러니까 처방 단위는 지금 분당 용량인 반면에 이 주입이 되는 이 기기의 설정 단위는 시간당 용량이기 때문에 두 단위를 일치하기 위해서 이 변환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1분당 필요한 도파민 용량, 분당 마이크로그램을 계산한 후에 이를 1시간 동안 이제 투여돼야 할 총 용량, 시간당 마이크로그램으로 이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이 하나에게 체중 1kg당 1분의 5 마이크로그램으로 투여되기 위해서는 시간당 2100 마이크로그램이 주입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오더대로 주입이 되는 것이죠. 음, 자, 그러면 시간당 주입할 용액의 부피를 계산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먼저 희석된 도파민 용액의 농도를 확인을 하는데요. 목표 농도를 밀리리터당 1 밀리그램으로 이제 우리가 희석을 하였기 때문에 1ml에는 다시 말해 도파민 1000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들어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이제 계산한 바와 같이 이 하나에게는 시간당 투여해야 할 도파민 용량은 2100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이를 이제 실제 주입해야 할 용액의 부피로 이제 환산을 하기 위해서 시간당 주입될 도파민 용량을 용액의 농도로 공식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즉 시간당 2100 마이크로그램을 밀리리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누게 되면은 시간당 2.1 밀리리터의 주입 속도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부피 단위는 임상에서는 뭐 cc 이렇게 밀리리터 같은 단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하지 말으시고 이제 시간당 2.1cc, 2.1ml 이제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도파민을 시간당 2100 마이크로그램으로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린지 펌프를 시간당 1.1 ml의 속도로 설정을 해서 주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상단에 뭔가 하나 지금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쭉 이렇게 해왔던 과정을 좀 간편하게 구해볼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이 상단에 보이는 공식을 이용하면 더 간편히 이 속도를 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 나온 이 용량을 Y자리에, Y자리에 5, 아까 이제 5 마이크로그램으로 주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Y에다 5를 대입하시고, 또 이제 이 체중 자리에는 이제 하나에 7kg였잖아요. 7을 대입하시고, 또 1cc, 1ml, 1cc당 우리가 1000 마이크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00을 넣으시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2.1cc, 2.1ml, 시간당 2.1cc의 용량이 계산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시고 여기 이제 대입을 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풀어왔던 과정들이 이 공식에 넣으면 똑같이 답이 도출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입니다. 많이 이제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kg이 하나에게 도파민 1ml당 1mg의 용액을 아까 이제 속도는 똑같죠. 분당 kg 1kg당 이제 5 마이크로그램의 주입 속도로 주입을 하려고 합니다. 몇 시간당 몇 밀리리터, 몇 cc로 주입 속도를 맞춰야 할까라고 지금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까 풀었던 방법대로 다시 한번 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체중은 5kg이기 때문에
도파민은 체중 1kg당 1분의 5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하도록 이제 처방이 되어 있죠. 따라서 분당 필요한 도파민 용량은 체중과 투여량을 곱하여서 계산하기 때문에 일단은 25, 분당 25 마이크로그램이 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주입 펌프는 이제 시간당 주입량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당 용량을 시간당 용량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 이기 때문에 25 마이크로그램 곱하기 60분을 하게 되면은 시간당 1500 마이크로그램이 되어서 이 하나에게 시간당 1500 마이크로그램의 도파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희석된 도파민 용액의 농도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용액 농도가 1ml당 1 이제 mg, 즉 이제 1cc, 1ml당 1000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공식에 맞추어서 시간당 필요한 도파민 용량을 용액 농도로 나누어서 주입 속도를 계산하게 되면요. 이제 계산을 쭉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시간당 1.5cc, 1.5ml의 주입 속도가 죄송합니다. 나오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하나에게 도파민을 이제 kg당 5 마이크로그램의 속도로 투여해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5 ml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상단에 있는 이 공식에다가 각각 y 그리고 여기 이제 체중 각각 또 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Y는 이제 5 마이크로그램 들어가고 체중 5kg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용액을 또 이제 마이크로그램으로 나눴자 미리그램을 마이크로그램 나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 이제 마이크로그램을 대입을 하게 되시면은 동일하게 주입 속도가 1.5cc 시간당 1.5cc의 값을 얻게 됩니다. 또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다 또 동일하게 한번 대입을 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이제 아동 간호에서 이제 안전한 투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체중 뭐 확인에서부터 약물 희석 또 약물 뭐 용량 계산 주입 속도 설정에까지 이제 이제 정 과정을 단계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아동은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하고 달리 생리적인 특성이 좀 미성숙하게 되고 약물 반응의 어떤 개인차가 좀 크기 때문에요. 정확한 계산 그리고 표준화된 이런 투약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한경련제랄지 뭐 도파민 같은 고위험 약물 같은 것은 용량 어떤 계산에 있어서 오류랄지 뭐 주입 속도 이런 것들이 착오가 있으면 하나의 어떤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요. 투약 전, 뭐 투약 중, 또 투약 후에도 지속적인 확인이랄지 또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본 원칙을 철저히 좀 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동 하나의 어떤 투약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인 간호 역할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